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32명을 만들었고요. 선정 기준, 그러니까 32명을 고른 기준. 이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당연히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한 역사학자들이 당연히 꼽혔고, 근데 제가 아무래도 대학원 이후에 그 독일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독일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독일 역사학자들 많이 뽑으면 이제 공평하지가 않겠죠. 프랑스나 영미권을 두루두루 이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이거 하려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명단을 32명을 만들었는데 너가 좀 더 균형 있게 한번 보충할 사람 있으면 보충해봐라 해가지고 몇 명은 반영도 했고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제가 이거 역사 전공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역덕후로서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신력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래도 한 명을 고를 때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뭐야? 첫 번째, 역사학 자체의 발전에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가. 쫄 역사 자체의 발전에 누가 더 기여를 했는가. 두 번째, 그 사람의 그 역사 연구가 얼마나 뛰어난 연구인가. 이 두 개는 그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연구 자체가 얼마나 뛰어난 연구인가. 그 다음에 3번, 이게 예전 분들도 있거든요. 최근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작품이 얼마나 시대를 초월해서 아직도 읽히는가, 고전이 됐는가. 그러니까 2번이랑 3번도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역사학자가 쓴 연구로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지금은 거의 그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거 아닌 이상 읽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어요. 4번. 재미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4번은 이제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 특수한 경우거든요. 우리가 스포츠 선수 비교할 때도 A랑 B 비교할 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면은 뭐 이 선수가 해서 팬 서비스가 더 좋았다든가, 흔히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근데 저는 인성이란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원클럽맨이라든가 뭐 인생에 낭만이 있었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사. 가끔 두 명이 비슷하면은, 제가 지금 몇 분 있거든요. 인성 점수 버프 받으실 분들, 이 사람의 인생에 낭만이 있다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웃기면서 말하지만 대단히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버프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해볼 텐데 꼭 재미로 하는 거라는 거를 먼저 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왼쪽 분, 하워드 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하워드 진은 되게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우리 흔히 민중사라고 하는 분야에서 유명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분도 약간 그 제가 말한 4번 이 사람의 인생에는 낭만이 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분이 이제 쓴 대표적인 역사책은 People's History of America인데 한국어로 뭐라고 번역된지 모르겠네. 미국 민중사,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미국사를 할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로 보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근데 이분의 책은 이 미국 민중사를 보시면 번역도 됐군요. 이 책을 제가 군대에서 읽었습니다. 아니요, 공산주의자 아니고요. 이거 그런 책은 아닙니다. 미국 역사에서 소외받았던 계층들, 원주민 혹은 타인종, 소수인종, 노예, 이분은 좌파이십니다. 자기 스스로 좌파라고 인식하시는 분이고, 이 책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미국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전통적인 역사학에서 소외받았던 분들을 많이 다루셨던 훌륭한 역사학자시고요. 1950년대 중반에 아마 교수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임명됐던 학교가 흑인 대학이었어요. 흑인 대학. 학교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학교 측 자체는 보수적인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왜 그 68 반전 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랬었죠. 그때 이분이 흑인 학생에 대한 차별 정책들을 이제 폐지하라고 학생들의 편에 서서 많이 운동을 벌이시다가, 실제로 이제 이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년 교수가 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 제가 말했죠, 4번. 이 사람의 인생엔 낭만이 있다. 이게 약간 해당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은 책 제목이기도 한데,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You can't be neutral on a moving train.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한 방향으로,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나는 중립이야 라고 해서, 아니, 진영 논리는 아니죠. 이걸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 그런 이미 어떤 시대가 역사적 방향, 어떤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난 중립이야 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 자체가 그 시대적 방향에 동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입니다. 기계적 중립을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역사적 상황이나 뭐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주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시장이 만약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하루에 막 5%씩 계속 올라. 지수가. 계속 오르는데 거기서 나는 주식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경제적으로 중립의 태도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주식이 언젠가 떨어질 거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사실상. 그게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숏을 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미국 민중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크 루고프는 이분은 이제 대단하신 분이죠. 나무위키도 있네요, 이분은. 프랑스 아나락파의 역사자. 아나락파는 이게 1900 한 초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어떤 역사 학파인데 뭔가 야해요. 이 전까지는 독일 역사학이 세계 역사학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독일 역사학에서 그때 당시 중요시 여겼던 거는 제가 역사주의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사였어요. 정치사. 이 아나락파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사학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지리의 중요성, 그리고 지리로 인한 식생활의 중요성, 아니 뭐 경제적인 거, 사회 구조, 뭐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학파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심성,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가. 특히 이제 아나락파에서는 중세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이제 아나락파의 역사학에서는 실제로 그 교재 같은 거를 보시면 프랑스 지리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지리 과목을 따로 배우긴 하지만 거기 사실상 지리 역사학이라고 할 정도로 지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뭐 땅이 어떻고 이 땅이 어때서 여기서 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쵸. 아나락파가 연옥의 개념을 해석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아날이 그냥 연보입니다. 연보. 어떤 기록 같은 거 말할 때. 그래서 이분이 쓴 대표작 중에 하나가 연옥의 탄생. 이 제목이 너무 비속어를 좀 속된 말 하자면 지읒간지. 연옥의 탄생. 이게 뭐냐면 이제 중세 말기에 우리가 연옥이라는 개념은 다들 들어보셨죠? 아니요. 연옥이 지옥이랑 같은 의미가 아니고 연옥은 간단하게 말해서 지옥이랑 천국 사이에 있는 겁니다. 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심판 대기실. 그래서 이제 연옥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 르고프 선생님이 주장했던 거는 중세 말기에 사람들이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제 중세 말기 들어서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더 분화되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중간지대, 심판 대기실 인 연옥이 탄생했다 라는 책인데, 새로운 상상세계가 출현한 이후 수세기에 걸친 형성 과정을 종교적, 신화적 배경과 함께 고찰한 연구소다. 그래서 두 분 다 진짜 굉장하신 분. 그리고 르고프 선생님의 또 다른 학문적인 어떤 공헌은 긴 중세라는 개념을 선택했어요. 긴 중세. 이게 뭐냐, 우리는 보통은 이제 중세가 뭐 르네상스랑 함께 끝을 맞이했다든가, 근세, 뭐 대항해 시대와 함께 끝을 맞이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흔히 배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가끔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은 뭐 중세는 언제 끝났는데 왜 중세라고 함? 몇 년도부터 고대인데 왜 중세사라고 하고서 이때 안 다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시대 구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453년부터 그럼 1452년까지는 중세고 1454년부터는 근세다 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보통의 역사학자들의 생각인데, 그래서 이 르고프 선생님은 말이죠, 이 사람들 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 근세라는 용어 자체를 비판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중세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중세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중세 반대의 사고방식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합리적인 거, 계몽주의적 사고. 뭐 이런 거에 반대는 종교적인 심성, 뭐 미신, 뭐 이런 그 중세적인 사고가 그보다 훨씬 뒤로까지 남았다. 거의 뭐 18세기, 심지어 이 사람은 19세기까지도 중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긴 중세라는 개념을 만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둠의 시대로서의 중세라는 개념을 반박하고 중세를 새롭게 해석한. 그죠, 너무 넓힌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각자 글을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학문적인 공로가 대단히 큽니다. 그쵸,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는 중세일 수 있겠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골라야 되는데, 하워드 진 선생님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신 분이고 사회 활동가로서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 철폐에 맞서 싸우다가 실제로 교수직을 박탈당하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아무래도 이 아나락파가 역사학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역사학에 미친 영향이 아나락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 기존의 정치사 중심, 어떤 왕이 순서를 배운다든가, 왕이 뭐 어떤 결정을 했고, 이제 지배층이 어떤 결정을 했고, 정치인이 어떤 결정을 했고, 이런 거 위주로 바라보던 역사에서 사회 구조,
식습관, 뭐 심성 이런 걸로까지 넓혀간 이 공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르고프 스님 고르겠습니다. 랑케 대 소불. 랑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랑케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강아지 키우면은 사실 이름 랑케로 짓고 싶었는데, 랑케 선생님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사실 그대로, 역사는 사실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다. vs eigentliche Gewesen ist.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는 걸로 이제 우리는 교과서 때문에 유명하지만, 사실 이분의 공로는 근대 역사학을 사실상 정립하신 겁니다. 랑케 선생님 전에는 말이죠, 대학교의 역사학과라는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과를 가면은 교육받는 시스템이 있죠. 어떤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특히 대학원 이상에서 그 세미나를 해서 어떤 사료를 다 같이 학생들이랑 교수들이 읽어보고 그 사료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 사료 비판하는 방식, 역사책을 지금같이 이제 각주를 달고 이렇게 쓰는 방식, 이런 게 체계화시킨 사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랑케 선생님이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봐도 큰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불, 그리고 이제 알베르 소불 선생님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프랑스 혁명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전통적인 프랑스 혁명에 대한 해석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흔히 우리가 혁명을 그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보는, 구체제에서의 모순, 그거에 반발한 하층 계급. 근데 이분이 쓰신 프랑스 혁명사가 책이 굉장히 깁니다. 프랑스 혁명사, 이런 책이고, 네, 이 소불 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랑케 할아버지를 제낄 수는 없겠죠. 이거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프랑스 혁명 있죠. 그거의 어떤 끝을 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이런 해석에 반대로 프랑스 혁명을 해석하신 분도 나중에 등장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선 여기는 랑케 할아버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P. 톰슨 대 미셸 푸코인데, 푸코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이 E.P. 톰슨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E.P. 톰슨 들어보신 분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일 텐데, 푸코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학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영국학자. 네, 맞아요.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E.P. 톰슨이라는 분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데, 그래서 보시면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제 전통적인 역사 해석, 특히 이제 노동자에 관한 연구니까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에서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거는 경제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로 돼 있으면, 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노동자 계급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에 따라서 자기의 계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영국 노동 계급의 형성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거는 그렇지 않다. 경제적인 조건으로 자동으로 노동 계급에 이게 속하는지 아닌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 계급 의식이라는 거를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 노동자들의 뭐 팜플렛, 노동자들의 축제. 지금도 축제 같은 거 중요하죠. 대학교에서도 대학교 축제 같은 거 하면 우리가 같은 대학교 학생이라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소속감을 느끼죠, 소속감. 약간 마르크스주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마르크스주의에 오히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조건으로, 객관적인 조건으로 계급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계급의식이라는 건. 그래서 뭐 노동자들의 축제, 행사, 팜플렛, 집회, 뭐 이런 거를 분석해서 이 노동 계급의식이라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만들어져 갔다라는 굉장히 독창적인, 유명한, 지금도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노동사 같은 거 연구할 때. 네, 그렇죠. 마르크스의 역사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제의식은 비슷할 수 있어도 그 방법이,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푸코 선생님은 이름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의 책은 사실은 이제 뭐 감시와 처벌, 광기의 역사, 그쵸? 그 이제 푸코 선생님의 어떤 문제의식은 이제 근대가 뭔지를 이제 탐구해 나가시는 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광기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기를 미쳤다는 거를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조건으로 볼 것이냐, 어떤 사람이 미쳤다라는 거를 판단할 때, 미쳤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이제 푸코 선생님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근대 시대의 어떤 광기의 정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미쳤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죠. 누구누구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 누구누구 폼 미쳤다 말고 누구누구는 미쳤다, 정신적으로 미쳤다라는 게, 사실은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근대성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낙인 찍기 위해서 우리가 미쳤다라는 식으로 분류를 해서 재교화 시설에 보내고 뭐 감옥에 보내고 그랬다, 이게 근대성의 핵심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의 역사도 많이 했고요.
감시와 처벌 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책의 시작이 뭐 이런 겁니다. 정근대 시대에서 왕에 대해서 어떤 반역을 일으켰다든가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처벌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푸코 선생님이 보기에 전근대 시대는 이 처벌하는 것 자체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모두를 모아놓고 그 시장 사람들 조리돌림. 그걸 왜 하죠? 조리돌림을 왜 하는 거죠?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왕한테 개기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이 푸코 선생님이 보기에 이거는 이제 전근대의 방식이에요. 근데 근대에서는 더 이상 이러지 않아요. 근대에서는 잘못한 사람 어떻게 보내죠? 아무도 안 보이는 감옥에 보내죠. 지금 우리 감옥들은 다 안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그 그 근대성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한 SNS에 신상공개에서 조리돌림. 이게 어떻게 보면 푸코 선생님이 보면은 전근대적인 방식이겠죠. 네. 그러니까 격리하는 거예요, 격리.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으로.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웃기게 말하려고 근대도 똑같지 않나라고 하셨는데 이 책을 보면은 그 어떻게 다른지가 나옵니다. 둘 다 대단하신 분인데 아무래도 그 푸코 선생님은 사실은 완전히 역사학자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철학이나 뭐 사회학 이런 분야에서 더 큰 영향을 남겨주시기 때문에 영향력은 푸코가 큽니다. 영향력은 이제 푸코 선생님이 역사에 끼친 영향도 크거든요. 이런 관점이 근대를 이렇게 새롭게 보는 관점.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 톰슨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톰슨 선생님은 이 가치 판단 기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책이 얼마나 뛰어난 책인가. 근데 이제 푸코 선생님의 책은 사실은 이제 역사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사료들을 썼다든지 뭐 그렇진 않아요. 좀 사변적이고 안 좋게 말하면 이거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하는 말입니다. 안 좋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피셜도 좀 있거든요. 푸코 선생님은 막 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사학자는 아니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고의 역사학자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톰슨으로 가겠습니다. 역사학자니까 최고의 역사. 만약에 최고의 뭐 사상가라고 하면은 푸코를 뽑겠죠. 그 카를로 긴즈부르크랑 마르크 블로크인데 긴즈부르크는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치즈와 구더기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학부 때 책을 보고 그 이후에는 이 책을 제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볼 일이 없었는데 제 기억을 더듬어서 틀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미시사를 열었어요. 미시사. 이게 뭐냐면 그 16세기였나? 17세기였나? 16세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앗간 주인이었나? 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단 혐의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이제 치즈와 구더기에 비유해서 자기가 이해한 세상을 막 설명합니다. 자기가 이해한 세상을 막 설명해요. 근데 그 설명하는 방식이나 그 내용이 전통적인 그 교회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 몽타유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중세 사람들이라고 농민들까지 다 무슨 막 엄격하게 맨날 기도만 하고 그 로마 가톨릭 교황에서 알려주는 방식대로 삶을 살진 않았다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걸 밝히신 분이에요. 미시사를 해가지고 책도 재밌습니다. 이 치즈와 구더기는 사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푸코 책이나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이런 걸 실제로 읽으려고 하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 치즈와 구더기는 지금 그냥 읽어도 여러분 심심하실 때 읽어도 재밌습니다. 이 그 방앗간 주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 같은 걸 막 설명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뭐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됐고 이런 걸 설명해요. 근데 이게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푸코는 문체 드라마틱해서 읽는 재미 있는데요 라고요? 푸코 읽기 어려운데? 푸코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목부터가 웹소설 같은 치즈와 구더기. 이분 다른 책도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 뭐가 있었지? 밤의 전투.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 그 마녀 재판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그 마녀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마녀 재판에 끌려온 사람들을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렇고 이제 그 마르크 블로크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4번 기준. 이 사람의 인생에는 낭만이 있다. 이거의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이 마르크 블로크 선생님이. 제가 예전에 책 소개할 때 그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말고 혹시 뭐 역사라는 것 자체,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할 때 입문할 만한 책이 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분의 책을 설명했거든요. 역사를 위한 변명. 이게 이제 이분이 자식이 6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버지 역사는 배워서 뭐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쓴 책이 역사를 위한 변명이거든요. 너무 역사학자 답죠, 그거 자체도. 그걸 위해서 책을 쓴다는 게 역사학자가 뭐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책인데
핵심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 한다. 역사를 모르면 현재를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핵심은 그거고. 그다음에 이분도 아까 말한 이분이 이제 자크 르고프, 방금 지나간 자크 르고프 선생님의 선생님이신데, 아나락파를 창시한 게 이 블로크랑 다른 분 한 분 더 계셨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르페브르였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블로크님은 이 아나락파를 창시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루시앙 페브르. 네. 그래서 이 창시한 분이시고, 또 제가 영상으로도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기적을 행하는 왕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세에는 중세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중에 왕이 어떤 환자의 환부를 만지면 다친 거, 이게 사실은 피부병, 전염병 같은 건데, 거기를 만져주면 그 병이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척이 없죠. 근데 중세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심성을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그 책은 엄청 두껍습니다. 그런 책은 이제 재미없어요. 진짜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거 아니면 재미없고, 연주창 치료, 한국어 번역으로 그렇게 됐죠.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르고프 선생님이 말한 장기 중세, 긴 중세라는 개념이랑도 연결되는데, 이것도 제가 옛날에 나폴레옹 다룬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실제로 이집트 원정 갔을 때 다친 병사들한테 똑같은 행위를 하거든요. 환자들의 다친 곳을 제가 만져주면서 이게 나을 거다라는 식의 이제 프로파간다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중세의 믿음이, 나폴레옹이면 벌써 언제입니까? 18세기 말 19세기 초잖아요. 그때까지도 그런 프로파간다가 효력이 있었다. 사람들이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제 만약에 장기 중세, 긴 중세를 주장한다면 그런 게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블로크 선생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왕들이라는 굉장히 진짜 걸작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한테 더 울림이 있는 건 이분의 인생인데, 이분의 인생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분은 1차 세계대전 때도 참전을 하셨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이분이 제가 알기로 50대 초반이셨어요. 그리고 자식이 6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50대 초반의 나이에 말이죠. 당연히 이제 이분은 입대 대상이 아니죠. 징병 대상이 아니죠.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근데 자원 입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고 자식이 5명, 6명 있고, 내가 지금 54세인데 자원 입대하는 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6주 만에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이제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하십니다.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하시다가 이제 발각이 되셔가지고 체포가 되세요. 나치에 의해서. 그 체포가 되시고 고문을 굉장히 모질게 당하시거든요. 제가 그때 예전에 본 걸로는 물고문, 강목으로 맞는 거 있죠. 갈비뼈 부러지고 그런 거는 맨날 당하시고, 구타 맨날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분이, 그러니까 이미 체포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체포된 동지들 말고는 정보를 하나도 안 물었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1차 사료를 본 건 아니라서. 그리고 이분이 준다는 정보가 이미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드골이죠, 드골. 그냥 뻔한 거. 그러니까 드골에 관한 정보나 이미 체포돼서 다 걸린 동지들만 말하고, 그 외의 정보는 말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여기서는 이제 역사 덕후로서 이제 광기인데, 고문을 안 당하실 때가, 이제 고문을 24시간 하진 않잖아요. 그럼 고문을 안 당하고 있을 때 같은 감옥에 수용된 사람들을 상대로 역사 강의를 하셨다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강목으로 맞고 물고문 당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 상대로 역사 강의. 제가 웃으면서 말하긴 좀 그런데, 이분이 44년도 초반에 체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노르망디 상륙전이 있어서 독일이 쭉 이제 밀려나면서 독일 측에서 잡아놓은 사람들을 후환이 없게 하자. 이 사람들이 무슨 증언을 나중에 할지 모르니까 그냥 다 죽이자 해서 이분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신 역사학자로서의 낭만 자체라고, 낭만과 감동 그 자체인 분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4번 가산점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가. 그걸 빼고 봐도 저는 브로크 선생님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나락파라는 게 워낙 20세기 역사학에서 정말 대단한 거기 때문에 블로크를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랑 E.H. 카가 있는데, E.H. 카는 다들 교과서에서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인지도는 E.H. 카 선생님 정말 최고의 인지도로 꼽으면은 E.H. 카랑 랑케가 우승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에드워드 사이드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요새도 많이 쓰죠.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 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을 학계, 그리고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쓰는 그런 개념으로 정립하신 분이고, 이분의 주장은 이제 비교적 간단해요.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분이 말하는 동양은 사실 우리 한국 이런 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출신이셔가지고 중동이거든요. 중동. 여태까지 유럽에서 이해한 중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 자체 그 지역 자체의 사료를 보고 분석하고 그 관점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점이 계속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어떤 누구에 대한 소문이 돌아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아요. 근데 B, C, D라는 사람이 그 A에 대한 막 소문을 만들어요. A가 사실은 도둑질을 했다, 나쁜 짓을 한다라는 소문을 만드는데 그 A가 그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딱히 없어요. 증거는 딱히 없어. 근데 이 B, C, D가 계속 이 얘기를 서로 강화해요. B가 C한테 얘기를 하고 C가 다시 B한테 들은 얘기를 D가 하고 D가 여기 이게 핵심인데 D가 다시 이 B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B가 A한테 들어서 자기한테 말했다고 하지 않고 그냥 B가 자기한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듣는 A는 어떻겠어요? 사실은 자기가 한 얘기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유럽의 학자들이나 뭐 지식인들이 서로의 권위를 계속 돌려가면서 돌려막기 하듯이 중동, 동양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나갔다. 재생산해 나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이제 결정적인 말이 있는데 그 유럽의 동양 인식은 굉장히 자폐적인 지식이다. 자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사료를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국 학자가 한 말을 프랑스 사람이 쓰고 프랑스 사람이 받아서 쓴 말을 또 독일 사람이 쓰고 프랑스 말을 쓴 독일 사람이 쓴 말을 다시 영국 사람이 가져 쓰고 이게 몇백 년에 걸쳐서 서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자기들만의 동양 인식이 만들어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타자,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 동양을 타자화시켰다. 그냥 복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각주를 달면서 자전거래 서로 말을 빌려가면서 이게 점점 강화되거든요. 똑같이 복사되는 게 아니에요. 살을 점점 덧붙여요. 자기들끼리 조금씩 그런 굉장히 뛰어난 통찰을 제공하신 분이고 이해치카는 뭐 다들 아시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근데 이분이 그 소련사에서도 연구를 하셨는데 이건 이제 제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의 그 소련사는 제가 읽질 않았어요. 그리고 러시아를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지식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은 사실은 책이 아니라 이제 강연을 모아서 묶어서 만든 책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지금 독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H카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나와서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한 그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라는 말이 이제 문장 고트, 이제 명언 고트인데 사실 그런 생각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이때 당시 이미 20세기 초면은 그러니까 역사가가 과거를 해석하는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많게도 해요. 그래서 이게 명언 고트인데 저는 그래서 사이드 그러겠습니다. 잘 모른다. 아니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지금도 많이 읽히거든요.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요. 그 책 자체의 완성도도 뛰어나고 제가 말한 2번 기준 책 자체의 완성도도 뛰어나고 현재에도 읽힌다. 그러나 EH카의 책이 지금도 읽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사이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인비 선생님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도전과 응전. 미리 스포를 좀 드리자면 토인비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푸코랑 좀 비슷한데 사실 사료에 그렇게 기반하지 않은 게 많고 워낙 거대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막 세계를 뭐 26개 문명으로 나눠서 그 모든 거를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역사학에서의 공헌은 당연히 있으세요. 공헌은 뭐냐면 이분이 활동하실 때까지만 해도 역사학은 이제 그러니까 독일 역사학 하면은 독일 민족의 역사, 프랑스 역사학 하면 프랑스 민족의 역사. 이렇게 역사학이 민족주의적인 학문이었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뭐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아날학파 말씀드릴 때 식생활을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식문화. 이제 그런 걸로 치면은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모두가 동일한 식문화를 공유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나라는 나눠져 있는데 이 지리적 조건, 지리가 연장되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붙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나라임에도 같은 식문화를 공유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관점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나 조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아요. 역사학에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역사학의 추세는 트랜스내셔널, 글로벌 히스토리 뭐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문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이 역사학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소 벗어나게 해줬다. 통찰을 좀 제공해줬다.
그리고 이제 문명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 전에 유럽 역사학에서 좀 외면받았던 뭐 중동 문명, 아프리카 문명, 아시아 문명들을 좀 조명해줬다. 그런 공로가 있으신데 역시 이제 엄밀한 역사학자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너무 거대 담론을 말씀하셔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이 또 멋있긴 한데 일단 그 토인비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왜 제 말씀을 왜곡하시는 나무위키 투단 아니고 이제 헤로도토스가 있는데 그 헤로도토스는 다들 아시죠? 페르시아 전쟁 서양 역사의 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서양 역사학의 거의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고 페르시아 전쟁사는 이 책도 제가 사실은 군대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이 책을 제가 그 군대에서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로 읽었었는데 사실 영어가 이 책은 원서가 아니니까 굳이 영어로 읽을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책도 그냥 페르시아 전쟁이 궁금하면 지금도 읽어볼 만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그죠. 동양에서의 사마천의 지위에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토인비 선생님 잘 만났다고 생각되는데 토인비 선생님이랑 좀 반대인 게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집트나 지금 지리 기준으로 보면 중동, 소아시아 뭐 이런 데를 직접 다 여행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 구전,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구전, 그 사람들의 기억 이런 걸 다 들으시고 자기가 들은 거를 토대로 어쨌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주.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실증적이었어요. 이게 물론 당연히 한계가 있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다 듣는. 근데 이 시대적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한에서는 최대한 실증적이었다. 그래서 이 역사학에 끼친 영향, 사실상 이제 이 책 제목이 이제 일단 역사잖아요, 여러분. 책 제목이 역사고 이 책 자체의 완성도, 지금 읽어도 재밌다.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사료로서 이 책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모든 면들을 고려했을 때 헤로도토스로 고르겠습니다. 현장 답사, 지역 전승.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트 앤더슨이랑 투키디데스가 있는데 이 앤더슨 선생님은 민족주의 연구에서 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독일 민족, 영국 민족, 뭐 프랑스 민족, 심지어 갑자기 뭐죠? 한국 민족, 일본 민족 이런 거 할 때 이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은 우리 지금도 그렇죠. 한민족은 뭐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책 제목 그 개념이 상상의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거는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상상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18세기, 19세기 인쇄술과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뭐 신문, 소설, 학자들의 책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것으로 믿게 된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해서 민족주의 연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 사람이 제일 중요시하는 건 언어예요. 언어. 같은 언어를 쓰는 거. 민족에 관한 문제 혹은 그냥 역사를 공부할 때 뭐 입문할 때 학부생들이 이제 난 역사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분 책은 거의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근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더 다른 연구들도 있는데 더 말하면 끝도 없으니까 이분이 근데 이제 헤로도토스 선생님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살짝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헤로도토스 선생님의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단점 중에 하나가 말이죠. 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의 이야기. 페르시아 왕이 이제 지명을 다 까먹었는데 그 소아시아에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는 다리를 건널 때 건너지 말아야 할 것을 건너면서 뭐 신의 분노를 샀다.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런 면이 그 헤로도토스 선생님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투키디데스 선생님은 신 이야기를 거의 안 하세요. 신 얘기를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로만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설명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이제 진일보했다. 헤로도토스보다는. 누구를 고려할지가 좀 애매한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럴 때 그 4번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낭만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이걸 좀 이런 상황에서 쓰고 싶은데 사실 두 분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둘 다 책만 읽어서 일반인도 읽을 만한 게 있나요? 그 상상의 공동체. 이게 한국어로도 아마 그죠? 상상의 공동체 똑같은 제목일 텐데 이거 읽으시면은 재밌어요. 지금도. 역사학자 중에 이제 다른 사람도 아마 나오겠지만 민족이 어떤 상상된 개념이다라는 거는 되게 도발적인 주장이잖아요. 그 도발적인 주장을 되게 덤덤하게 하지만 자기 나름의 어떤 철저한 근거들을 가지고 딱 한 걸음씩 그 논지 전개를 하면서 딱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책이 공부를 시작할 때 읽기 좋죠. 네, 그러면 저는 그 투키디데스 님도 대단하신 분인데 워낙 그 헤로도토스 님이 이미 있으시니까 앤더슨으로 가겠습니다. 근대 역사학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나탈리 제이먼 데이비스 아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이분도 미시사, 그러니까 생활사 이런 거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특히 여성사도 유명하시고, 그 마르텐 게르의 귀환이었나?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나무의 키가 없군요, 이분도. 이 책이 좀 유명하고, 사실은 근데 다른 책도 다 유명합니다. 번역이 좀 별로 안 됐네. 이 이야기는 사실 이게 소설이거든요. 이 당대의 소설이에요. 16세기였나? 17세기, 16세기였던 걸로. 누군지는 다 아는데요. 이 책도 실제로는 그 학부 때는 거의 다 읽었는데 워낙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내용이 짜잘한 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내용을 많이 까먹어서 설명드리려 그러는데, 이 마르텐 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징병으로 끌려가나 그래요, 전쟁에. 그러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 얼마 안 있어서 사실은 이 돌아온 사람이 진짜 마르텐 게르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히 살다가 전쟁 나서 어디 징병돼서 갔는데 돌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이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막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소설이죠. 이거 아마 영화화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읽어도 재밌어요. 그러고 이제 당연히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 들으셔도 미시사적인 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이 생활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런 걸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여성들의 역사나 어떤 여행자들이 남긴 기록 과정을 가지고 여행자들의 역사 뭐 이런 것도 쓰시고 재밌어요, 이 책. 두 군데서 영화화 됐어요. 저는 하나만 알고 있었거든요. 영화를 저도 실제로 보진 않아서. 이 책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선물의 역사, 이거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데, 선물의 역사에서 지나가는 말로 드리지만, 여러분 선물 주고받잖아요. 선물 시장 아니고요, 서로 주고받는 선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을 어떤 다른 나라, 우리말로 치면 사신이죠, 전달하러 온 그런 사신 같은 사람들이 뭐 선물을 주잖아요. 독일에서 왔다 하면 이탈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선물을 받고 그 사람이 며칠 후에 돌아갈 때 돌아가는 그 처음에 받은 거에 걸맞는 어떤 액수, 대략 걸맞는 액수의 선물을 돌려줍니다. 같은 가치에 해당하는 다른 선물을 줘요, 보통은. 근데 그 네덜란드가 여러분 상업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어느 날은 이 네덜란드 사신이 나중에 이제 선물을 돌려받을 때가 됐는데, 자기들은 그냥 그거에 해당하는 현금만큼 달라고 프랑스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선물 필요 없고 현금으로 달라. 그때도 그래요. 현금충 네덜란드. 돈으로 달라. 이 선물의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현금으로 차라리 달라. 하여튼 그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나탈리 제이먼 데이비스 책은 그리고 다 재밌어요.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라서 옛날 사람 이야기 보는 것 같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니퍼다이는 그 3권짜리 독일 근현대사 도이체 게시시테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책의 첫 문장이 태초에 나폴레옹이 있었다. 나폴레옹을 시작으로 1800년 이후의 독일사를 설명하는 도발적인 책이고, 이거 독일사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두꺼워서. 이거 거의 한쪽이, 이게 좀 사진으로 봐서 그런데 한쪽이 거의 1000쪽씩 되거든요. 제가 독일 처음에 왔을 때, 이것도 지나간 얘기인데, 제가 독일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독일이 일처리가 늦는 건 아시죠? 유럽 사람들 일처리 늦는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제가 독일에서 처음에 집을 구하고, 여러분 집을 처음에 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집들이요. 근데 집들이는 가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청소. 그러니까 독일 집은, 보통 유럽 집들은 가구들이 없거든요. 뭐 매트리스랑 뭐 옷장이랑 식탁이랑 뭐 이런 거 다 사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깔아야 되죠, 여러분. 보통은 2주 걸린다는, 이게 이제 오해예요, 오해. 인터넷을 깔아야 되잖아요, 현대인은. 그래서 그 인터넷을 깔려고 갔는데, 제가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아직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8월 13일 날 독일에 도착했는데, 제가 집을 안 구하고 그냥 독일에 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는데, 운 좋게 집을 빨리 구했죠. 안 그러면 이제 거리에 나앉을 수 있었던. 인터넷을 구하러 갔는데 직원이 오더니 그 설치 가능한 날짜가 10월 26일이라는 거예요. 2주가 아니죠, 2달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8월 3일에 제가 독일에 도착해서 한 이틀 후에 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제가 찾아간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늦어도 8월 7일 전일 거예요. 집을 구하자마자 인터넷에서 바로 구하러 갔으니까. 근데 10월 26일,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그 학기 개학이 10월 26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기억나는데, 첫 학기 개학일이라 기억하는데, 제가 학교 갔을 때 10월 26일 날 실제로 그 기사가 와서 설치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2달 반 동안 그 집주인한테 말했죠, 이런 사정을.
그랬더니 뭐 위층에 그 인터넷을 같이 써라, 일단 와이파이가 잡히니까. 근데 이제 거실에서는 안 잡혀요. 그때 저희 집이 이렇게 일자형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거실이 있고 그 옆에 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제일 끝방 창문 쪽으로 가야 창문 쪽에다가 핸드폰을 대고 있어야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기생충. 와이파이 기생충.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잘 안 잡혔어요. 어쩌다가 잡히고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아내랑 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일이 서점에 가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사고 그 다음으로 산 책이 이겁니다. 이 니포다이 선생님의 독일사를 사서 낮이랑 저녁에는 그걸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파민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아내랑 둘이 서점의 잡화칸에서 모노폴리 보드게임을 사가지고 둘이 그러고 놀았습니다. 2달 반 동안. 모노폴리 아직도 기억나요. 모노폴리 스타워즈 버전 콜라보 스타워즈 버전으로 사가지고 보드게임을 했고요. 그걸로 도파민이 나오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모르셔서 그런데 인터넷이 여러분 안 나오는 환경에서 사셔보세요. 군대에서 가면은, 옛날 군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재밌잖아요. 건빵만 먹어도 막 단맛 나잖아요. 도파민 돋잖아요. 모노폴리하고 그 니체 책 읽고 이 니포다이 선생님 독일사 읽으면서 학기 준비하고. 그래서 이 니포다이 선생님은 이제 당시에 독일사를 다른 사람들은, 당시에 유행하던 사회사 학자들은 독일이 정상적인 역사의 경로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 프랑스나 영국의 역사 진행 경로가 모범적인 역사 진행의 루트였는데 거기서 이탈했다. 이탈하면서 나치가 집권한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길로 갔다. 이게 독일의 특수한 길이라거든요. 손더백.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런 게 이제 대세였던 시절에 토마스 니포다이 선생님은 그거에 반대해서 그렇게 독일사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 랑케 선생님과 그 랑케 선생님 당시에 역사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재해석해서 유니크한 독일 새로운, 그러니까 전통을 재해석해서 독일사를 해석한 굉장히 유명한 이 독일사 3부작을 쓰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 19세기랑 1918년까지거든요. 1차 세계전이 끝날 때까지의 독일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요. 네. 그 막 뭐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때 당시에 독일사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1권 1000페이지, 2, 3권도 비슷하게 1000페이지. 번역을 사실은 저는 이 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평생의 어떤 작업으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워낙 이런 건 상업성이 없다 보니까 번역하기 힘들겠죠. 네, 그 독일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나탈리 제이먼 데이비스라는 분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데이비스 선생님이 미국 역사학회 회장도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쵸? 맞네요. 미국 역사학회의 2번째로 여성으로서 회장을 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워낙 큽니다. 이 미시사랑 이 선물의 역사나 그 마르틴 게르퀴안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 니포다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왼쪽 분. 이거는 이제 좀 두 분 다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거의 다 모르실 건데, 이 콘라드 러셀은 아마 철학자 그 버트란드 러셀의 아들인가? 맞네요. 버트란드 러셀 선생님의 자식. 이분은 이제 그 수정주의 역사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고, 그게 뭐냐면 그 영국 시민혁명 있잖아요. 17세기. 그 혁명에서 보통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휘그적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역사 경로를 어떤 자유주의의 발전 과정, 우리가 흔히 그 진보하는 역사가 점점 근대로 가는 그런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 그 영국의 혁명을 인식을 했는데, 이분은 쉬운 말로 하면 약간 어그로꾼이에요. 모두가 이건 이런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때 그거 아닌데? 라고 그 인터넷 게시판으로 치면 혼자 어그로 끌면서 약간 장판파, 모든 글에 대댓글 다시면서, 반박글에 대댓글 다시면서 자신의 주장을 꿋꿋이 주장하셨던 분인데, 이제 근거가 되게 탄탄하세요. 그냥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 당시 영국 혁명이 어떤 그런 거대 담론, 무슨 뭐 민주주의의 발전 뭐 그런 걸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마침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우연적인 정치 조건, 그 왕의 재정적인 상황, 그리고 의회와의 어떤 개인적인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그 단발적인 정치적 사건들 있죠. 지금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거의 배우지 않는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그 우연적 사건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 우연히 그런 혁명이 일어난 거지, 그런 거대 담론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신 분인데, 이 근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어그로를 굉장히 잘 끄셨고요.
그 수정주의 학설, 수정주의적 관점이라는 말이 사실상 이분 이후로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됐죠. 그다음에 지암 바티스타 피코, 잠 바티스타 피코, 정확한 발음 모르겠어요. 이분은 17세기 분이세요. 이분은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학부 때 잠깐 지정하면서 배웠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이분이 이제 데카르트랑 비슷한 시기에 사셨거든요. 데카르트 아시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당대에 더 유명했던 거는 이제 뭐 수학적 사고, 그 XY 그래프 좌표 데카르트가 만든 건 아시죠? 데카르트 선생님이 이제 과학적 사고, 수학적 사고로 철학사에서 굉장히 영향을 남기신 후에, 사실은 그 랑케 이전까지 어떤 역사를 연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제의식은, 사람 사는 역사도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연세계의 법칙으로, 물리학이나 그런 거 있죠. 자연세계라고 우리가 하는 자연세계의 법칙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인간 사회도 설명할 수 있나.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의식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거에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인간 사회의 법칙이 따로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는 것이 역사학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 제목이 실제로 새로운 학문입니다. 새로운 학문. 이분도 슬프게도 나무위키가 없군요. 이분도 꽤 유명하신 분인데. 시엔사 누오바, 이게 그 새로운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이언스 아시죠? 새로운 과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새로운 학문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서, 자연 법칙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인간 세계를 이해한다. 그 역사를 우리가 순환론적으로 많이 봤는데, 흔히 이제 나선형 방식이거든요. 나선형,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진보와 쇠퇴를 거듭하지만 약간 주식으로 치면은 장기 우상향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역사를 이해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는 아니고요. 그 랑케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스타로 치면은 이묘한 이전에 있었던 분들 아시죠? 이기석, 국기봉, 아니야, 강민계열 아니고 그 더 이전이었어. 막 98년도 처음 나왔을 때 하시던 분들. 이기석이나 뭐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신주영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스타 어떤 커리어로 줄 세울 때 그런 분들을 쓰진 않잖아요. 그런 역사학의 신주영 그렇게 보면은, 기욤보다도 이전이에요. 이분은 기욤보다 이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분들 방금 말씀하신 분들을 이제 스타 역사를 줄 세울 때, 선수들 줄 세울 때 보통은 언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러셀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거인들인데, 에릭 홉스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근현대사 입문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가장 먼저 말하는 책 중에 하나가 에릭 홉스범의 근대 3부작 시리즈를 보십시오.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극단의 시대도 있습니다. 20세기. 라고 했는데, 이분의 삶에도 나름의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이집트에서 태어나시고, 부모님은 이제 독일 쪽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청소년기에 독일로 갔다가 청소년기 시절에, 학생 시절에 나치 집권을 베를린에서 이제 목격을 하고, 베를린이나 독일 어딘가에서 목격을 하고 영국으로 이제 도망을 가시고, 거기서 역사학을 쭉 하신 분인데, 정치적으로 이분이 이제 공산당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학자로서 매우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수 임용이 굉장히 늦게 되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공산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역사학을 보면은 역사 해석이 좀 경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도식적으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역사를 파악하고, 역사의 진행 단계를 원시 공산주의,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다음에 미래에 다가올 미래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역사의 진행 발전 경로를 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책을 보면은 사실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 살아있는 글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공산주의 당원이었던 게 이분의 역사 해석에는, 그러니까 역사책 서술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사는 경제사나 그런 게 많긴 한데, 이분 글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글을 잘 쓰십니다. 그 상상의 공동체랑 비슷하게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말 쓰거든요. 이번에 또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긴 19세기, 짧은 20세기. 원래는 그냥 19세기는 1800년부터 1899년이잖아요. 20세기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19세기의 특징으로 꼽는 현상들이 사실상 프랑스 혁명의 시작, 1789년에 시작돼서 그 1차 세계대전의 시작, 1914년에 끝이 났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서의 19세기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19세기는 1789년부터 1914년으로 봐야 된다. 장기 19세기라는 개념을 만드셨고요. 그거랑 반대로 20세기.
20세기는 1914년부터 소련이 멸망한 1990 하여튼 그 단기 20세기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장기 19세기, 단기 20세기라는 개념이 유명합니다. 역사학자로서의 업적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한스 울리벨러라는 분도 독일 역사학에서 아까 말한 니퍼다이 선생님의 반대편에 있던 분인데 그 영향력은 이분이 훨씬 컸거든요. 그 나치 이후, 그러니까 2차 세계전 이후 독일 역사학, 한 196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역사학에 있어서 이분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역사. 그거의 어떤 시작과 끝을 거의 알리셨던 분이고, 이분 정도면 남을 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없군요. 그 역사 덕후 분들의 화력이 좀 부족하네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니퍼다이 선생님의 라이벌이셔서 아까 제가 니퍼다이 선생님이 자신의 책의 첫 문장을 태초에 나폴레옹이 있었다 라는 말을 썼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걸 빚고 와서 태초에 혁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혁명이 없었던 게, 민주적인 혁명이 없었던 게 독일 역사 경로가 잘못되는 것을 상징하면서 이후에 나치 집권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독일이 제대로 민주화되지 못한 게 독일이 나치 집권으로 이어지는 어떤 역사적 시작이 되었다라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일 역사를 분석하신 분이고, 이분 책도 말이죠. 이분 책은 4부작이에요. 아까 니퍼다이 선생님은 3부작이었죠? 이분 책은 4부작이에요. 4부작이고 굉장히 깁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사회사다 보니까 글은 그 니퍼다이 선생님 글이 더 재밌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뛰어난 연구를 하셨다. 그리고 비교사에서도 뛰어난 핵방공호 두께네요. 우리 역사에서 막 비교사 이런 것도 요새 많이 하는데, 그런 거의 방법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비교사는 역사학의 왕도이다 라는 말도 하시면서 역사학의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집에서 역사책 많이 가져다 놨었는데 전역할 때 죽을 뻔했습니다. 저도 전역할 때 그 사과 박스 2개에다가 책을 꽉 채워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산에서 있었는데, 군산에서 전역해가지고 뭐 버스 타고 고속터미널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9호선 타고 집 가는데 그 사과 박스 2개 들고 갔습니다. 가득 채운 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거는 벨러 선생님이 좀 대지눈이 없으셔가지고, 원래는 이분도 최소한 4강이나 8강급인 것 같은데, 홉스본 선생님이 그 현대 역사학에서 워낙 대단한 인물이시기 때문에 홉스본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가라는 가산점을 매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AJP 테일러 선생님은요, 그 반대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반대가. 감점 요인이 좀 있는데, 우선은 이제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분은 아까 몇 번 언급이 나왔던 그 아날학파에서 이제 창시자는 아니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분 책 소개도 한번 영상으로 한 적이 있죠.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책 소개하는 영상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광고 아니었고요. 제가 워낙 이분 책을 그때 좋아가지고. 아날학파의 거의 정점에 있으셨던 분이고, 별명이 역사학의 교황. 네, 춘추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학의 교황, 이게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남겼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감옥에 있으면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셨어요. 감옥에서 박사 논문을 다 쓰신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억력이나 기본적으로 역사학자로서 갖춰야 될 지식이나 어떤 재능이 거의 넘사벽이라고 하실 수 있죠. 이분은 그것도 낭만으로 볼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이분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그 유명한 개념이 지중해 문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까 제가 아나락파가 어떤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있는 역사를 극복하는 데 큰 공헌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프랑스 문명이라는 말 잘 안 쓰시고 지중해 문명,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 남부랑 아프리카 북부 있죠. 그 지중해에 걸쳐 있는 땅들, 그 지역을 하나의 공통된 문명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랑 프랑스 북부를 합쳐서 프랑스 문화 이렇게 보지 않고, 지중해에 걸쳐 있는 지역들을 그 지역들 간의 공통점을 더 강조해서 지중해 문명이라는 말. 그래서 뭐 그런 지리적인 걸로 가지고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도 읽어도 재밌습니다. 좀 그거는 이제 약간 표들이 좀 나오고, 아까 말한 다른 재밌다는 책들보다 재밌지는 않은데 그래도 재밌어요. 읽을만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분은 근데 이제 역사학의 교황이라는 말로 일단은 좀 제껴둘게요. 왜냐면 나중에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AJP 테일러 선생님의 문제인데, 이분 책도 제가 그 군대에서 영어 공부한다고, 이분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 외교사를 다루시는데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제가 이번에 군대 있을 때 제가 외교사를 잘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외교사를 좀 알고 싶어서 군대 있을 때 책을 영어로 읽었었는데, 1차 세계대전까지 치닫는 과정을 그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외교사를 읽는데, 책이 굉장히 잘 쓰셨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국가들 간의 복잡한 외교 관계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은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안 되고 굉장히 각 잡고 집중해서 읽어야 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읽다가 며칠 쉬었다 다시 읽으면 그 전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이죠, 그 이제 어그로를 많이 끄셨는데, 히틀러도 그냥 대단한 악인이 아니라 평범한 다른 서양의 지도자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그냥 지도자인데, 이것도 수정주의적 해석이라면 수정주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몰려서 사실은 전쟁까지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얽혀서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또 반대로 약간 독일 혐오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 발발하고 뭐 그런 것들이 게르만 민족으로 돌아가는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사실은 이분을 이게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읽은 거거든요. 영어 위키피디아는 그래도 보통은 이제 그 각주들이 많이 달려 있고 그렇게 아예 허무맹랑한 소리는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오피니언, 이 사람의 이제 의견을 소개하는 말들이 있는데, 보시면 게르마노포비아, 뭐 독혐, 포퓰리즘, 아이러니 앤 휴머, 이거 근데 이제 말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스피드 리밋이라는 게 뜬금없이 있는 거예요. 스피드 리밋에서 이게 뭘까? 그래서 이거 보면은 1967년에 테일러가 썬데이 익스프레스라는 잡지에 어떤 기고문을 실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뜬 것이 역사학자인데, 속도 제한이 도로의 안전에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인 차이점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반대로 속도 제한이 리스크와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갑자기 이분이 근데 이런 걸 왜 쓰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사정이 있었겠죠. 복잡한 사정이. 과속딱지를 끊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테일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직접 차를 45년 동안 운전했는데 나는 항상 줄곧 모든 종류의 다양한 과속 제한을 무시해왔다. 45년 동안. 그러면서 한 번도 나는 미미한 위험조차도 겪지 않았다. 갑자기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고문은 여러 개의 어떤 항의를 겪고, 그 항의 이후에는 테일러의 주장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법을 어기도록 자극하는 그런 이유로 항의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결과적으로 그 항의들을 이제 거부했는데, 거부한 이유는 미스터 테일러 씨의 의견이 논쟁적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할 수는 없다. 갑자기 이런 거를 제가 뜬금없이 얼마 전에 봤어가지고 이분이 근데 이거 궁금해요. 왜 어쩌다가 이런 기고문을 남기게 됐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이거는 그거랑 상관없이 이 페르낭 브로델, 역사학의 교황이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이 브로델 선생님에 관한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나락파의 대표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나락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뭐 통계학, 인구학, 정말 모든 학문들을 다 동원해서 역사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말 합니다. 역사는 원래 제국주의적인 학문이다. 역사학은 원래 제국주의적인 학문이다. 그러니까 인근 학문들의 그 어떤 성과물들을 다 끌어들여 와서 역사 현장을 설명한 그런 멋있는 말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브로델 선생님 뽑겠고요. 그 다음에 코젤렉은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스피드주의자, 명언주의자. 네. 코젤렉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또 안 보신 분들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분처럼 이제 개념사 사전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개념의 어떤 사전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부터 이제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역사에서 유명한 개념들 있잖아요. 뭐 민족, 혁명, 자본주의, 사회, 역사, 뭐 이런 개념들을 A에서 Z 이르기까지 정말 사전으로 그게 몇 권이 돼요. 거의 10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1권에 뭐 A에서 뭐 C까지만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껍고 방대합니다. 이게 그 개념사 사전이거든요. 이 책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제 혼자 쓰신 건 아니고 이게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다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혁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의미가 바뀌어 왔는가? 민족이라는 말이 어떻게 그 단어의 뜻이 바뀌어 왔는가?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사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의 중요한 업적이,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상의 보수적인 분이셨거든요. 이분의 박사 논문이 비판과 위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세요. 이제 비판과 위기라고 하면은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 독일어로 이제 크리틱 운 크리세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있죠. 둘 다 크리로 시작하죠. 크리틱 운 크리세.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주장의 핵심은 계몽주의 이후에 말이죠. 계몽주의 정신의 어떤 핵심은 뭘까요? 비합리적인 것. 비합리적이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그 자리에 존재했기 때문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구체제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들. 그런 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현 정치 체제, 현존하는 정치 질서를 계속 비판하기 때문에 그 계몽주의 자체가 끊임없는 위기를 계속 만든다. 그 비판으로 인해서. 이런 핵심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고, 아니요. 왕정주의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은 이상한 분은 아닙니다. 이상한 분은 아니에요. 그냥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듯이 이분은 그냥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제 또 다른 책은, 이것도 약간 언어 유희가 있는데 그 제목이 멋있어요. 이 비판과 위기도 제목이 멋있죠. 크리틱 온 크리세. 제가 괜히 제가 역사 덕후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혁명과 개혁 사이의 프로이센. 딱 봐도 제목 그 결이 비슷하죠. 프로이센 스웨신 레폼 und 레볼루션. 개혁과 혁명 사이의 프로이센. 제목충. 저 약간 제목충 맞습니다. 아까 말한 게 박사 논문이고, 이게 그 다음에 교수 자격 논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카메라 덕후셨어요. 카메라 덕후. 카메라를 들고 사진 되게 열심히 찍으셨는데,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진 모음집만 가지고 따로 연구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특이하신 분입니다. 여기 보면 코젤렉과 칼 슈미트의 편지 교환, 이것만 가지고 책을 쓰고, 이런 하여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제 또 핵심은, 워낙 이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저작을 남겨서 페어 강연의 투쿰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이거는 이제 지나간 미래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름이 멋있죠. 제목 중으로서 지나간 미래. 미래는 미래인데 이미 지나간 미래. 이게 뭐냐? 이것도 제가 예전에 특히 북토크 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이제 근대의 핵심은, 그러니까 근대 이전 사회는 이 사람이 이것도 단어들이 다 멋있는데 경험 공간이라는 말 쓰고 기대 지평이라는 말 쓰거든요. 경험 공간은 어떤 사람이 뒤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들이 보이는 경험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대 지평은 앞으로 이제 멀리 지평선을 내다봤을 때 보이는 기대의 폭이에요. 이 코젤렉 선생님이 보기에 전근대 사회의 특징의 핵심은 이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살아온 인생과 내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내 미래,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다가올 것들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농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 할 일을 내년 봄에도 또 하고 그 다음 해도 봄에도 또 하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이 든 사람을 찾아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같은 현상을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책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전근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보는 게. 근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이 봤을 때 근대 사회의 특징은 이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멋있죠.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의 분리. 왜냐? 내가 경험한 것과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나 정치 제도의 발전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아요.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재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안다고 해서 미래에 생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문제라고 칠게요. 취직이 잘 안 돼요, 내가. 그러면은 이제 그 고민 상담을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진 않죠. 일반적으로 할아버지 저 취직이 안 되는데 요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취직하려면 이러진 않잖아요.
왜냐? 그 할아버지 분들이 경험한 거는 지금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봤을 때 근대의 특징은 이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이 분리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술 발전이 점점 가속화돼요. 그리고 막 정치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요. 예전의 정치 체제와 지금의 정치 체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책 제목 지나간 미래. 이게 이제 과거의 사회인 거죠. 내가 나한테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가 사실은 이미 지나간 거나 다름없어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정근대 사회. vergangene Zukunft.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그렇다고 느끼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멋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이거를 그냥 일상의 차원에서 느낀 게 아니라 이 근대 자체의 핵심을 그걸로 봤다는 게 이제 통찰력이 있는 거죠. 시대를 관통하는 특징으로 그걸 봤다는 게. 또 너무 제목충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또 유명한 논문이 독일어에서 말이죠. 독일어의 근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근대라는 말을 쓰는데 가까울 근자잖아요. 이 독일어에서의 근대는 노이자이트거든요. 단어가. 근데 노이가 이제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뉴. 영어로 치면 뉴. 그리고 사이트는 이제 타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에서의 근대는 그냥 가까울 근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이에요. 이것도 코젤렉의 말이랑 일맥상통하죠. 근대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간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논문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게 Wie neu ist die Neuzeit인데 How new is the new time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는 얼마나 새로운가, 새로운 시대는 얼마나 새로운가 라고 하면서 제가 말한 근대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책인데 제가 독일어 공부하려고 이 책을 읽었다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역사를 공부해도 이런 글은 쓰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 자체에 감동했습니다만 또 좌절감, 벽을 느끼게 해줬다. 마치 그 페이커 선생님의 리플레이를 보면 벽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처럼은 못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벽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다. 이 코젤렉 선생님은 이런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크라바티. 그 차크라바티는 지금도 활동하는 이분은 유명한 글이 딱 하나 있어. 그러니까 많은 글들이 유명한데 제일 유명한 글이 하나 있는데 유럽을 지방화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럽을 지방화하기. 그러니까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책이거든요. 이거 번역됐어요? 이게 근데 이분 단독 책이 아니고 그 여러 명이 같이 쓴 건데 이분이 이제 서문이랑 결론을 쓰시고 그렇거든요. 유럽을 지방화하기. 번역이 됐구나. 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글이 좀 어려워요. 굉장히 좀 사상가시고 역사 이론에 좀 통달하신 분이라 글이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영어 글이. 근데 번역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그 근대 이후로 유럽 중심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관점으로 다른 지역을 분석한다. 유럽의 틀을 가지고 지방화한다는 게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유럽이 항상 중심이었는데 유럽이 중심이고 다른 지역이 지방이고 그래서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지방을 판단하고 지방이 중심에서 어긋나면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어긋났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는 건데 그냥 유럽도 그 자체의 지방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중심주의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다원적인 관점을 이제 주창하는 건데 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쵸. 유럽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저는 그 책보다는 주로 논문으로 몇 편 봤는데 기후사에서도 중요한 논문 한 편 쓰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도 대단하신 분인데 아무래도 코젤렉 선생님을 이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코젤렉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최애캐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한 100명의 역사학자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코젤렉 선생님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랑 이 린헌트 선생님 책은 번역도 됐거든요. 이분 지금 생존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분 이제 여성사나 문화사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인권에 관한 책이 유명하거든요. 인권의 발명이라는 책이 유명해요. 그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공부할 때 인권 선언을 많이 보잖아요. 컬러 사진으로 나오면 전투력이 좀 딸려 보이네요. 인권이라는 게 그렇게 그 순간 단기간에 받아들여진 개념이 아니라 뭐 여러 소설, 문학 작품, 뭐 학문적인 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만들어진 개념이다. 마르크스는 살인 자체가 폭력적임. 저 시험을 보세요. 그래서 이분 책도 인권의 발명 이거 보시면 재밌어요. 린헌트 선생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근데 마르크스는 다들 아시니까 좀 이게 진행이 느리기도 하고 뭐 유물론, 그다음에 변증법, 구체적으로 역사학에 끼친 영향이라고 치면 뭐 경제사,
구조사, 사회사 뭐 이런 걸 끝도 없이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준 있죠. 1번, 2번, 3번 다 너무나 압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마르크스 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리너트 님도 되게 책이 좋거든요. 근데 이 마르크스 님을 이기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퓨레 오른쪽 분부터 설명하면은 아까 알베르 소불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프랑스 혁명에 대한 해석, 역사의 진보 과정으로서 해석. 퓨레 선생님은 악성 소불가, 악성 쏘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불 선생님이랑 평생 키베를 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이제 프랑스 혁명을 정반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 아까 콘라드 러셀이랑 비슷한데 이분도 이제 수정주의로 보통 부르거든요. 우연적인 사건, 그때 당시 특히 수도 파리에서 있었던 어떤 우연적인 정치적 사건들을 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좀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 중에 좀 유명한 거는 프랑스 혁명에 여러분 공포 정치 많이 들어보셨죠? 공포 정치가 이후 20세기 전체주의의 어떤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씨앗이 이 프랑스 혁명 당시의 공포 정치에서부터 엿보인다 라는 주장을 전투력 순위, 조각상, 초사막, 흑백사진, 컬러사진 어쨌든 이 악성 쏘가라고 보시면 되고, 네, 주장이 파격적이죠. 그리고 이제 어그로가 잘 끌리는 분이시고, 근데 이제 제가 웃기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책을 읽어보면 근거들이 탄탄해요. 제가 지금 장난치는 거고. 이 헤겔은 이분도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죠. 원래 철학자인데 이분의 강의록 중에 역사 철학 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역사 철학에 대해서 강의한 원고를 모아놓은 거예요. 포얼레숭, 이게 원래 강의거든요. 그래서 필로소피 대학 게시시테, 역사 철학에 대한 강의를 모아놓은 글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 역사를 이제 변증법으로 해석하는 뭐 그런 거 있는데 너무 장황해지니까 생략하고, 이 사람이 말한 제일 중요한 비유는 뭐 그런 게 있죠. 고대 중국에서 1인만이 자유로운 사회, 황제, 그리고 이제 로마랑 그리스에서 몇몇이 자유로웠던 사회,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던 프로이센에서 만인이 자유로운 사회가 도래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프로이센은 그렇게 자유로운 사회는 아니었고요. 사실 이분이 강의할 때도 프로이센의 악성 경찰들이 강의실에 우리가 뿌락치라고 하죠. 사복 경찰들이 무슨 이상한 강의 없나 감시하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프로이센이 만인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고, 근데 헤겔 스님도 역시 멋있는 말 많이 했습니다. 뭐 세계사는 이성의 진보 과정이다. 근데 이제 헤겔이 봤을 때 이성이랑 자유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건 자유로운 거고 자유로운 건 이성적이고, 이 사람이 뭐 이성적인 게 현실적인 거고 현실적인 게 이성적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자유의 확산 과정으로 역사의 발전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많이 까이는 말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까이는데, 딱 봐도 왜 까이는지 알겠죠? 모든 게 이성적인 게 아니니까 현실이. 근데 이 사람이 의도했던 거는, 이거 너무 줄여서 말하기가 좀 무서운데, 이분이 봤을 때 이제 이성적인 게 곧 자유로운 거거든요. 이성적인 게 곧 자유로운 거예요. 역사의 진보 과정이, 역사의 진행 과정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성이 확산되는 과정, 곧 자유가 확산되는 과정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거는 없어질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 발사대 정신이 혼미해지네. 어쨌든 그래서 이성적인 게 현실적인 거고 현실적인 게 이성적인 거라는 말은, 이성적이지 않고 자유롭지 않은 거는 이제 곧 없어질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성의 간지, 뭐 말탄 세계 정신, 뭐 헤gel은 멋있는 말이랑 멋있는 말은 다 했어요. 명언충. 근데 명언충 그런 거 알죠? 명언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원래 하나만 말하면은 엄청 간지나는데 명언 너무 많으면 약간 명언충 좀.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분도 어쩔 수 없이 헤겔을 올려야겠죠? 마르크스 발사대이긴 하지만 그 발사대가 워낙 강력한 발사대라 이분도 역사학의 이론에 끼친 발전이, 관자의 발전이 막강했기 때문에 너무 초거대 발사대라 이거 올리겠습니다. 이 테오도 봄센, 로마사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분의 이제 중요한 업적이라고 하면 랑케나 다른 이제 랑케 제자들 중에
근대 역사학의 방법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로마의 역사를 쓰신 겁니다. 로마사를. 또 당시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뭐 동전이라든가 비문이라고 해요. 묘지 비문. 그러니까 좀 관심을 못 받던 사료들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제 한 명의 역사 덕후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또 낭만이 있는가라는 말을 했을 때 무슨 그 개인의 인생으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글 쓰는 사람의 최대 낭만, 이 사람은 그 로마사를 토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례가 이분 빼고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90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글도 굉장히 잘 쓰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자로서 이제 뭐 이룰 건 다 이루신 분이죠. 그 로버트 단턴 선생님은 이제 그 고양이 대학살 뭐 이런 걸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8세기였나 17세기였나 일하던 사람들, 공장 노동자는 아니고 그냥 노동자들이, 수공업 노동자들이 어느 날 이제 고양이를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일어났나를 들여다보면서, 이것도 일종의 미시사죠. 고용주라고 해야 되나? 고용주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고용주의 아내가 아마 고양이를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원망의 마음으로 고양이를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학부 때 읽어서 너무 오래돼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관심 받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도서의 역사, 책의 역사에 관해서도 중요한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 금서들, 그러니까 금지된 책들 있죠. 그게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게 유통되는 과정을 분석해서 북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책의 역사라는 어떤 고유한 장르도 거의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고, 프랑스 혁명 이전에 금서들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사상적 배경을 쌓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주장도 하신 재밌는 책입니다, 다. 로버트 단턴 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대단하신 분이지만 몸젠 형님을 떨어뜨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몸젠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키투스랑 드로이젠. 사실은 저 타키투스는 학부 때 읽고 저 고대사랑 이제 대학원 간다면은 고대사를 할 일이 없거든요. 고대 로마의 역사가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넣긴 넣었는데, 제가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그 책을 그때도 다 본 게 아니고, 뭐 강독 같은 거 할 때 잠깐 봤던 것 같고, 그 게르마니아에 관한 뭐 서술 같은 걸로 가끔 1차 자료로 이제 독일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고대사 약간 시대 할당제로 이제 헤로도토스랑 투키디스랑 같이 넣어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일단 제껴두고요. 시대 할당제. 그 다음에 이제 드로이젠은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드로이젠 아시는 분은 사학과 학생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로마 전형. 드로이젠은 이제 독일 사람이고요. 랑케 거의 뭐 제자격?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라고 할 만큼 엄청 나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분 19세기 사람입니다. 19세기. 중후반 사람. 그 랑케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그 있는 그대로의 역사, 대표자로 많이 나오지만, 랑케 선생님이 의외로 그 역사학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책을 딱 쓰진 않았어요. 네, 랑케 선생님이 강의를 많이 하시고 대학에서 시스템을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 드로이젠이라는 분은 말이죠, 그런 방법론,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아예 책으로 쓰신 분입니다. 히스토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룬트리스는 이건 뭐 약간 뭐 개요는 아니고 이거 뭐지, 기본? 뭐 이런 책인데, 이거 아마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신이라는 교수님이 이 책인가? 네, 역사학이라고 그냥 번역됐군요.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딱 체계적으로 정리한, 네. 시대 구분에서 그 언급되었던 거라고 하신 분은 아마도 이제 헬레니즘으로 이분을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이런 방법론 지필에서도 중요했지만 그 헬레니즘이라는 개념을 거의 처음 쓰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헬레니즘이라는 개념이랑 헬레니즘, 어떤 시대로서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정립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 역사학 자체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세우셨고, 이분의 작품 자체, 헬레니즘에 대한 공헌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이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한국에는 이제 안 알려져 있어요, 잘. 그래서 이거는 드로이젠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드로이젠 선생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드디어 8강. 러셀 선생님 제가 다 말씀드렸죠. 수정주의, 영국혁명, 시민혁명에 대한 수정주의. 그 랑케로 가야겠죠. 랑케 할아버지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니까. 러셀 선생님도 훌륭한 분입니다만 아무래도 그 임팩트가 랑케 선생님 따라갈 수는 없겠죠. 몸젠 대 브로델,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그 위세, 어떤 위력. 이 몸젠 선생님은
이제 로마사에 대한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지만 이 브로델 스님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아나락파의 대표자셨고 역사계 교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고 이 아나락파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여러분. 프랑스 역사학에서 거의 대표적인 원래 역사학이 그 어떤 역사 학파라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렇다고 막 그 사람들이 다 뭉쳐서 뭘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아나락파는 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카르텔, 아날 카르텔. 이분은 이제 그 카르텔 버프로 브로델가 되겠습니다. 무리가 워낙 커요. 그리고 마르크스 대 사이드 스님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을 이제 정립시키고 지금도 많이 씁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말. 근데 이제 마르크스 스님을 이길 수는 없겠죠. 19세기, 20세기, 21세기까지 그 마르크스를 빼놓고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콜릿 먹은 수염. 나탈리 제이먼 데이비스 대 이비 톰슨. 이거는 좀 누굴 골지 모르겠네요. 제가 두 분 다 이렇게 딱히 이렇게 엄청 애정이 있던 분들은 아니어서 그냥 뛰어난 역사학자로 알고 있지. 이게 미시자 대 사회사거든요. 물론 톰슨님도 미시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노동계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대하고 행동했는지 이런 걸 많이 분석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톰슨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할 때는 그게 임팩트. 우리가 선수도 그래서 야구 선수나 누구 비교할 때 통산 기록 비슷하면은 언제 몇 시즌 때 임팩트 그런 거 알죠? 그러니까 리즈 시절. 근데 이거 이피 톰슨 선생님 그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할 때 그 리즈 시절이 너무 강력하셔가지고 고점의 톰슨으로 가겠습니다. 고점의 톰슨. 그다음에 헤로도토스 대 이제 드로이젠인데 그 이분이 거의 이제 드로이젠 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만 일단 제가 또 아까 제목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목이 역사입니다. 역사. 이 제목의 간지를 이길 수는 없죠. 쭉. 첫 대선정. 첫 책 제목을 역사로 그냥 지워버렸어.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족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떨어뜨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앤더슨 아까 말씀드렸죠. 상상의 공동체 그리고 에릭 홉스홈 3부작 뭐 이중혁명, 장기 19세기, 단기 20세기, 만들어진 전통, 극단의 시대 뭐 이런 게 워낙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홉스홈일 것 같습니다. 홉스홈의 그 임팩트가 워낙 커요. 그 앤더슨 선생님의 상상의 공동체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고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의 공동체도 고점이 워낙 임팩트가 워낙 그 센 건데 그 홉스범 선생님도 이제 3부작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고점이 비슷한데 홉스범 선생님이 누적이 워낙 셉니다. 그 에릭 홉스범 선생님은 책이 진짜 많아요. 이분이 거의 그 1917년생인데 2012년까지 사셨거든요. 통산 WAR이 더 높습니다. 누적이. 이분이 제가 2012년에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국방일보에 그 부고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 3부작 시리즈를 읽고 있었거든요. 읽고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신문에 나가지고 기분이 좀 이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보시면 이게 다 출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파셜이라고 떠 있죠.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선별한 게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산적. 그 중남미 산적의 역사. 그러니까 저항의 역사 같은 거죠. 그래서 누적이 이분은 말도 안 됩니다. 전통의 발명. 멋있죠. 전통의 발명. 이분은 그리고 실제로 그 유럽의 웬만한 언어는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의 그 WAR이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스폰서님으로 가겠습니다. 블로크 대 코젤렉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쉽지 않네요. 그 역사학자로서의 업적만 따지면 사실은 코젤렉 스님이 더 책이 더 임팩트 있는 책이 더 많으시고 역사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분이 아나락파의 어떤 대표시긴 하지만 사실 아나락파 혼자 하신 건 아닌데 그죠? 코젤렉은 워낙에 독창적인 거 많이 하시고 개념사도 하시고 그런데 그 블로크 선생님의 인생에는 아까 말했듯이 낭만이 있거든요. 낭만 그 자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여기서 그 블로크 선생님 고르면 운동선수 야구선수 누구 비교할 때 그 누구 인성 점수로 통산 딸리는 사람 그 인성 좋다고 뽑으면 이제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네요. 잠시만 고민해 볼게요. 역사학자는 아무도 몰라서 악플 안 달림. 커쇼 코펙스.
아니 근데 이 브로크 쌤이 그 정도는 그 코펙스급으로 단기는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좋은 작품 많이 쓰셨는데 코젤렉 낭만으로 가겠습니다. 브로크로. 이제 헤겔이랑 자크 루고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고의 어떤 사상가를 뽑는 게 아니고 최고의 역사학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헤겔 선생님이 역사학자는 아니고 그 초거대 마르크스 발사대 때문에 그 자크 루고프 선생님이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역사학자에서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중세사에서는. 근데 루고프 선생님이 있는 걸 알았으면 제가 사실 아까 블로크 선생님 떨어뜨려도 됐거든요. 왜냐면 그 학파 할당제가 또 있는데 루고프 선생님으로 이미 채워져가지고 약간 후회되네요. 그래서 루고프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르크스 대 헤로도토스인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최고의 사상가라고 하면 아니면 철학자라고 하면 당연히 마르크스겠죠. 근데 마르크스 선생님이 어쨌든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학자는 8강까지 왔으면 많이 온 것 같아요. 역사학에 끼친 영향을 마르크스 선생님이 역사책을 쓴 건 아니니까 역사학 방법론에서 역사학 발전 방법론 이런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헤로도토스는 이제 스타로 치면 이묘한 같은 분이죠. 그래서 헤로도토스로 가겠습니다. 르고프 대 톰스는 누적이 르고프도 여러분 책이 진짜 많이 썼어요. 왜 이분은 근데 위키피디아에 누가 그림으로 놨죠? 왜? 아니 이거 뭐예요? 누가 그린 거예요? 그 헐 B104님 왜 이걸 어쨌든 자크 루고프 선생님도 책이 굉장히 많으세요. publication. 이게 그 출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이 책이 이만큼 많습니다. 누적이 워낙 뛰어나셔서 르고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도 밀리지 않으세요. 톰슨 선생님한테. 르고프 선생님도 얼마 전에 한 10년 안 되신 것 같은데 돌아가신지 잠시만요. 그쵸, 2014년에 돌아갔어요. 이분도 오래 사셨죠. 24년부터 14년까지. 혹시 오래 살면서 성실하니까, 그러니까 성실함을 갖췄는데 오래 살기까지 하니까 책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홉스범 대 랑케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준에서 이게 딱 둘이 갈리거든요. 랑케 선생님은 이제 1번 역사학계 자체 발전에 끼친 공헌이 말도 안 되게 높으시죠. 근데 사실 랑케 선생님이 쓴 책을 제가 말해보라고 하면 이 댓글 다시는 분 중에 다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랑케 선생님이 무슨 책 쓰셨는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랑케 자체를 연구한 사람 빼고. 반면에 홉스범은 뭐 역사학 자체의 발전에 그러니까 결정적인 공헌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가지고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그 책의 완성도 그리고 그 책이 지금까지 얼마나 읽히는가라는 면으로 치면은 이제 이 홉스범 선생님이 매우 뛰어나시거든요. 이 사람의 그 인생의 낭만 버프라고 봤을 때 랑케 선생님은 말이죠. 약간 그 악성 프로이센 빠세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을 옹호하는 그 역사학을 쓰신 분이고 프로이센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프로이센이 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민주주의의 길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프로이센 위주로 독일이 통일돼야 하지 왜 프로이센 위주로 독일이 재편돼야 하는지를 옹호하신 프로이센 악성 프로이센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다 농담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어용학자는 아니에요. 이게 어용학자라고 하신 분은 좀 너무하세요 랑케 선생님한테. 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학을 하신 분이지 어용은 진짜 아니에요. 어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카이브 자유 이용권. 근데 이제 홉스범 선생님은 이분이 그 청소년 시절에 죄송하실 건 없고 당연히 죄송하실 건 없죠. 다 장난인 거 합니다. 혹시라도 근데 보시는 분이 오해하실까봐. 홉스범 선생님은 이제 청소년기 시절에 독일에서 나치의 집권을 지켜보고 그때 이제 공산당에 가입을 하셨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시고 학문적으로 이제 충분히 뛰어난 업적을 남기셔서 금방 교수가 되실 수 있었는데 그 공산당원이라는 게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공산당원인 것 자체를 잘했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청소년기 때 사실 나치의 집권을 보면서 공산당에 가입했던 거기 때문에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교수가 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그 경력이 문제가 된다면 당원에서 탈퇴를 할 텐데 이분은 이제 함께 했고 먼저 희생당한 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며 탈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학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이제 경도되지 않고 그러니까 경직된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책들이 굉장히 훌륭한 책들을 쓰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랑케 선생님을 8강에서 떨어뜨린다는 게 좀 어렵네요.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래서 학계에서 문제가 됐죠. 계속 공산당원인 게.
참고로 이 홉스범 선생님의 평전이 출판이 돼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인생을 어릴 때부터 다룬 건데 특히 그 초중반부 도망 다닐 때 가난해서 도망 다니고 영국에 막 정착하고 이 과정이 재밌습니다. 이 평전이 사료들을 굉장히 잘 써요. 이 홉스범 선생님이 쓴 편지들 뭐 어릴 때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방송으로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홉스범 선생님이 아니 또 완전 농담은 아니에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외모적으로 이렇게 잘생기진 않으셨거든요. 잘생긴 분은 아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그걸 스스로 알고 계셨어요. 본인 스스로 그걸 알고 계셔서 그 평전을 보면은 청소년 시절이랑 그 젊은 시절에 이성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걸로 인한 어떤 한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왜 드리냐면 이 평전을 보시면 그냥 이게 딱딱한 평전이 아니라 그냥 꼭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이분이 오래 사셨잖아요. 오래 사셔가지고 인생 자체가 20세기를 관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20세기를 되게 다이나믹하게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랑 독일에서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다가 영국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뛰어난 지식인이 됐던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읽어본다는 느낌으로 봐도 역사학자의 삶이 아니라고 봐도 재밌습니다. 랑케 선생님 귀염상이라 귀염상 이거 좀 못 고르겠네요. 잘 그래도 뭐 앞에 사람 선악이 있어야 후악이 있는 거니까 랑케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블로크 대 프로델인데 이거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이 블로크 선생님이랑 자꾸 다른 분이랑 비교하면은 이게 자꾸 그 낭만 점수 가산점이 주관적으로 들어가서 고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팀끼리 내전으로 되니까 이 프로델 선생님이 연구 업적이 더 오래 사시고 연구 업적이 더 많거든요. 프로델 선생님도 책이 많아요. 네, 퓨블리카시용 이거 출판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책 공장이시죠. 이렇게 많습니다. 젊었을 때 잘생기셨네. 잠시만요. 젊었을 때 어디시죠? 그러네요. 잘생기셨네요. 프리즌이 갇혔을 때 그 수용소에 붙잡혔을 때인데 이렇게 잘생기셨네. 홉스범 언급도 안 되는데까지 마시죠. 갑자기 홉스범 선생님 오열이라고 하시는 분 악성 홉스범가 아니신가요? 갑자기 홉스범 가만히 저기 쉬고 계시던 홉스범 선생님까지 마시죠. 어쨌든 이 두 분을 비교하면은 같은 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블록 선생님의 인생에 진한 감동과 낭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브로델 선생님을 제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헤로도토스 선생님은 4강 정도면 오실 때까지 오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어쨌든 워낙 예전 분이시고 어떤 근대 역사학이랑은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헤로도토스 선생님은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랑케 선생님 이렇게 진짜 약간 귀염상이긴 하시네요. 저도 그 랑케 선생님의 외모에 집중해서 본 건 지금 처음이라서 이런 분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노년의 랑케도 약간 귀여우시죠? 약간 귀여운데 잘 늙으셨는데? 노년도 귀여워. 근데 진짜 노년이 귀여우시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좀 나이 들었을 때가 더 좋으신 것 같은데 약간 젊었을 때는 좀 그렇게 귀여운 느낌은 아니신데 그래서 일단 뽑았고 이제 그 르고프 대 브로델 이것도 아날학파끼리인데 같은 아날학파니까 역사계 교황 브로델로 가겠습니다. 별명이 이제 역사계 교황이라는 말이 모든 걸 알려주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랑케 대 브로델. 랑케 선생님은 19세기 역사학을 대표한 사람, 그리고 브로델은 20세기 역사학을 대표한 사람. 이렇게 보면 맞거든요. 이거에 이견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19세기 역사학의 대표, 20세기 역사학의 대표. 다만 여기서 이제 감안해야 될 게 이 19세기 역사학의 방법론이 없었으면 20세기 역사학이 탄생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 이제 선구자 버프를 좀 넣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원래 이걸 직접 만들 때, 이상형 월드컵을 직접 만들 때 랑케 선생님이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면 랑케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이분이 쓰신 책이 지금 읽히진 않아요. 거의 이묘한데 페이커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누구 뽑아도 뭐 다 근거들이 있는 거라. 그렇지만 제가 또 역사학자로서 대학에서의 역사학 시스템을 만드신 랑케 선생님을 떨어뜨리기는, 둘 중에 한 명에게 논문 심사를 받는다면 그러면 프로델에게 받겠습니다. 이 랑케 선생님한테 말이죠. 랑케 선생님 밑에서 논문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좀 너프가 있습니다. 그런 너프가 뭐냐면
내가 프로이센을 까는 논문을 랑케 선생님 밑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랑케 선생님 무서워요. 이거 외모에 속으시면 안 되고, 이 랑케 선생님 때 이제 역사 학자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너 왜 이거 하면서 이런 사료 안 썼어? 라고 이제 교수님과 돌아가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한 명씩 돌려가기를 합니다. 너 왜 이거 안 썼어? 너 왜 이거 안 썼어? 너 왜 이 사료 이렇게 했어? 굉장히 좀 엄격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로델 선생님의 근데 개인적 성격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쵸. 기억력에 의지해서 수용소에서 박사 논문을 쓴 브로델 선생님은 천재라고 봐야죠. 근데 이분은 이제 개인적 아까 논문 지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개인적인 성격까지는 모르겠네요. 아니요. 논문 심사 받을 때 결론에 프로이센 짱짱 나오면 에이플 그럴 뿐이면 랑케 선생님이 지금 유명하지 않겠죠. 프로이센 짱짱이라는 거를 굉장히 엄밀하고 철저하게 논증을 해야 에이플을 주시겠죠. 그냥 짱짱만 넣으면 오히려 컷이죠. 컷. 고민이 되는데 오직 로망 점수면은 낭만 점수면은 사실 수용소에서 박사 논문 쓴 게 그 랑케 선생님의 인생에 사실 그 개인적인 낭만은 별로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죠. 사생활도 평범하게 결혼하시고 자식 여럿 낳으시고 저는 그래도 랑케 고르겠습니다. 역사학의 아버지시니까 랑케 고르시고 이건 뭐 떨어뜨리기가 어렵네요. 랑케 선생님이 꼭 이겨야 된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랑케 선생님을 떨어뜨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또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또 하게 되면은 그 랑케 선생님 같은 분은 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랑케 선생님이 있으니까 떨어뜨리기 어렵네. 너무 떨어뜨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아이작 뉴턴스 와이프님 감사합니다. 뉴턴 선생님 역사학자에 넣을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약간 명예교수 그러니까 랑케 선생님 같은 분 넣으면은 떨어뜨리기 어려워요.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빼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현대 역사학자로 하든가 더 가차없이 할 수 있겠네요. MBTI 분석에서는 브로델 성격을 ENTP로 그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브로델 성격을 MBTI로 하는 건 누가 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역사학자 월드컵 하는데 거의 3시간 2시간 반 넘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 철학자 월드컵 또 하면 한식 월드컵?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이거 해야겠다. 한식